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한 1년 정도는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한 1년, 2년 정도의 기간, 사실은 데이터를 보면은, 우울하긴 하죠. 0%대 성장률이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조금은 이제 떨어져서 보시고, 그런 다음에는 저는 아직은 이제 장기 저성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 정도 일찍 들어간 것은 맞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이제 더한 인구의 충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장기 저성장은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비관주의는 아직은 좀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이제 적응을 해 나갈 겁니다. 조정을 하고 지금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이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 기간들이 한 내년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화의 대저택입니다. 네, 경기가 어렵다. 네, 요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경기가 좋다, 먹고 살기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편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해도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있어 왔고요. 결국 중요한 건 경제 상황이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해에도 저희 구독자님들께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셨던 손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문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요. 이렇게 초청을 다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 이제 저성장, 이제는 이제 골차가 되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필연처럼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고문님께서는 지금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요인이 어떤 것이라고? 질문도 정말 본질적이라서 어려운데요. 이제 거시경제나 이런 걸 볼 때 조금 그때 지금 나한테 피부로 와닿는 것보다는요 조금 이제 떨어져서 봐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좀 그런 때이기도 한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기 저성장 그리고 내수가 어렵고 하니까 피부에 바로 와닿으니까 경제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도 한 0.82 정도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보다 더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 이제 성장률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와 좀 비교해보고 우리나라의 또 상황을 비교해보고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해야 조금 바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가끔씩 여기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막 주위에서 다니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저도 이게 사람의 단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갑자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제 한 번씩 데이터를 좀 길게 이제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저성장 혹은 장기적인 저성장이죠. 거기 접어든다고 한 것은 이미 KDI나 한국은행도 다 이야기를 해왔던 바인데요. 최근에 이제 거기서 이야기한 것들보다는 한 5년 정도 빨리 이제 조금 성장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2023년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성장률이 1%대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 초반 이제 1%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성장률하고 다 감안해서 한 3년 정도 평균 내더라도 한 1.5% 전후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올해 이제 0.8인데 작년하고 합치면은 또 이것도 평균 1.4 정도 됩니다. 그래 한 해만 이제 보시지 말고요. 이제 2, 3년을 쭉 합쳐서 평균을 내보시면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1% 중반 정도 해서 일반적으로 KDI하고 이제 전망한 것보다 한 5년 정도 조금 빨리 온 것인데, 그 이제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코로나19는 어느 나라도 이제 경험한 바인 것이고요. 그 충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 좀 빨랐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도 좀 급속하게 인상했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마찰적 충격을 좀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 우리나라만의 이제 특이한 상황이었죠. 네. 데이터들을 보면은 작년 12월부터 데이터들이 급속하게 이제 내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나빠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관세, 그거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제 갖게 되는 불확실성이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성장률 올해도 0.8하고 이제 1.4 2년 합치고 하더라도 이제 그 정도 성장률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장기 저성장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예견해왔던 바이고, 저도 한 2년 전부터는 구조적 저성장이 접어들었다는 것인데, 한 5년 정도 좀 빨리 이런 이유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씀드린 이유로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걸 극복하고 이제 벗어날지 안 벗어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디지털 전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영업도 이제 전환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관세 부분도 앞으로 1년 동안은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관세율이 올라가면은 이제 수출 가격이 올라가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소비자에게 그 가격을 전가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그 손실을 흡수하면서 이제 나중에 천천히 전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은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손실을 자기들이 감수하면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이제 1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이제 물가에 서서히 영향을 받는 것이죠. 파월 의장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물가 데이터를 보면서 봐봐라 관세 데이터가 관세의 영향이 바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주식시장에 좀 안도감을 줬던 것이 이제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시적이다, 템포러리하다 이런 것인데요.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안도를 했는데 이 일시적이라는 기간이 얼마일까 하는 것이죠. 6개월일지, 1년일지, 2년일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상적으로 기업은 처음 가격이 올랐을 때 그대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두고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 부분은 내년에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그 충격을 흡수해야죠. 우리나라가 FTA 할 때는 무관세로 했다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15% 관세가 붙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15% 바로 올리지는 못할 거고 이제 어느 정도 흡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영향들이 여전히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관세의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는 일시적인 것은 맞아요. 가격을 한번 딱 올리면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경제 주체들이 조정하는 것은 가격 한번 올리고 모두 원타임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적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 주체의 적응은 시간을 가지고 이어집니다. 그게 앞으로 1년 정도 제 판단에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한 1년 정도는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는 GDP에서 수출 비중이 한 40%를 차지하고 수출 수입 비중이 GDP에서 한 70% 차지합니다. 그 뜻은 이제 대외 경제 여건에 많이 의존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 경제가 예를 들어 성장을 막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단순적으로 전망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지금 한 1년, 2년 정도의 기간, 사실은 데이터들을 보면은 우울하긴 하죠. 0%대 성장률이고 한데요. 그렇지만 조금은 이제 떨어져서 보시고 그런다면은 저는 아직은 이제 장기 저성장은 맞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 정도 일찍 들어간 것은 맞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더한 인구의 충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장기 저성장은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비관주의는 좀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이제 적응을 해 나갈 겁니다. 조정을 하고 지금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이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 기간들이 한 내년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가 남아 있는데요. 상반기 때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도 3대 지수가 다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잘 가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 국면으로 또 접어들고 계절적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에 페어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한번 올해 어떤 모양새로 갈 것 같은지. 예, 미국 주식시장은 작년 말부터 이제 안 좋다고 계속했다가 6,400까지 이제 S&P가 오르고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 혹은 3분기 이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 4분기라 하기보다는 이제 9월부터 시작인데 이번에 이제 파월이 잭슨 홀 미팅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이제 좀 곰곰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가는 관세 영향으로 물가는 이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고용 데이터가 급속하게 나빠졌는데 실업률은 크게 악화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노동의 수요는 줄어드는데 이민 정책 등등에 있어서 노동의 공급까지 줄여버렸잖아요. 이제 불법 이민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는 걸 많이 차단하면서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줄는데 공급도 줄면서 실업률은 이제 묘하게
크게 안 나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실업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동 시장을 봅니다. 노동의 수요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이런 상황에 묘하게 균형을 이뤘는데 노동의 수요가 조금만 떨어지면은 이제 실업률이 그때부터 탁 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파월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지금은 실업률이나 이 부분, 실업률은 어차피 사람들은 후행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후행지표인데 현재 페드가 금리 정책을 하려면 선행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2022년에 금리를 막 인상할 때 이자 큰일 났다. 뭐 7% 모기지 금리가 7에서 8% 가는데 큰일 났다 했지만은 정작 그 금리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이제 리펀딩을 하고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이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 이상으로 증가하고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소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실업률에 아니라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비. 그 다음에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제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저는 파월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이제 하겠다는 신호를 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불확실성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물가도 크게 그렇게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고용 시장이 떨어지면서 이제 급작스럽게 실업률이 한 번씩 튀기 시작하는 이 상황이 저는 한 4분기의 불확실성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항상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만 위기이론 버블이다 라는 게 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대만의 1인당 GDP가 조만간 한국을 앞지르게 된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디지털 전환은 빨랐지만 이 AI로의 대응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이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AI 쪽, 새로운 미래 먹거리 쪽에 뭔가 변화에 있어서 조금 한 박자 지금 좀 뒤처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이제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이제 대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대만을 배우자 막 그랬습니다. 대만은 중소기업이 이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대만의 지금 성장을 다시 이끈 것은 이제 대형 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받쳐서 성장이 좋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대만을 성장을 추월하게 된 것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대기업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추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받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닌가 보다 대기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TSMC가 나왔는데요. 대만은 우리나라 이제 인구의 한 절반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TSMC의 시가총액은 훨씬 비중이 높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산업의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가 대만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TSMC라는 거에 이제 거의 큰 다리 하나에 국가의 이제 경제가 이렇게 디펜던트한 거에 비해서요. 우리나라는 훨씬 산업의 스펙트럼이 지금 경쟁력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조광원도 있죠. 그다음에 뭐 바이오도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 있죠. 뭐 하여튼 심지어 화장품 뭐 등등 해가지고 산업의 스펙트럼이 이제 수출의 비중은 낮을지 모르지만은 하나씩 식품도 올라오고 화장품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훨씬 제조업이 다양하게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제의 어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대만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추월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 대만이 혐한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만이 이전에 잘 살았는데 한국이 갑자기 훨씬 잘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조금 역전되기 시작했는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 항상 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이 성장에서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조정이 아주 매끄럽게 기존에 고성장하던 부분에서 다시 미래 성장할 부분으로 자본을 일찍 옮기고 이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바틀렉에 걸리고 야, 이 우리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시작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부분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 스펙트럼이 이제 훨씬 좋다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AI 전환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약하죠. 사실은 약한 것이고요. 뭐 대만은 그렇다고 AI가 강한 것이 아니라 AI 관련된 이제 부품이 강한 따름이고요. AI가 강한 워낙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무지 큰 나라가 아니면은 이게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AI의 강대국이라면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 이 정도 그만한 경제 규모를 가지니까 이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AI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진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한때 우리나라가 한 10년 정도, 특히 이제 5년 정도부터 한 10년 전부터 시작했죠. 쿠팡이라든지 등등 해서 벤처 업체들이 한참 부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게 최근 3, 4년 동안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탓이기도 했지만은 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 2, 3년을 실기한 시간입니다. 빨리 따라잡아야죠. 대신에 이제 기업들이 지금 자본 축적해 놓은 것이 아직은 많으니까 이제 뭐 내가 투자할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좀 늦었지만 이제 따라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 결국 여전히 이제 벤처라든지 새로운 기술 기업 이 부분을 이제 키워내는 것 이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많이들 비교를 하긴 합니다. 고모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이 일본과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라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경제가 뭘로 성장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뭐 1억 2천, 1억 2,500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 기본적으로 내수입니다. 중국도 당연히 앞으로 내수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5천만 명 정도의 인구로서 이제 수출 쪽에 이제 상당히 디펜던트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일본이 수출과 수입이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장기적 성장에 들어갈 1990년대를 하면은 그게 20%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전체 자기가 GDP 생산하는 거에 20% 비중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70에서 75%입니다.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내수가 성장을 해주지 않으면은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그때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내수가 아니라 해외 여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만도 잃어버린 20년 그랬습니다. 90년대 버블이 꺼지면서 상당히 20년 이상 어려웠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TSMC 하나, 저기 이제 수출, 저쪽에 하면서 성장률이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4.5%뭐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거는 대만의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데 비해서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 아무리 해외 여건이 좋더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내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제 혹시 인도가 성장을 해서 혹은 조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은 예를 들어 아프리카가 성장을 한다든지 지금은 아직 동남아가 먼저 성장을 하겠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수출 경쟁력을 가지면서 또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뭐라고 명확하게 이제 일본과 같은 경우를 따라간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경제 구조의 차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 당시 받았던 충격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받는 충격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버블이 생겼다가 버블이 꺼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1989년 12월 말에 이제 니케이 225가 거의 한 39,000까지 갔는데요. 그게 나중에 7,300까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1990년부터 들어가가지고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는데 도쿄 상업용지가 한 10여 년 정도 만에 80%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버블이 얼마나 생겼다가 이거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 전에 한 5년 동안 버블이 엄청나게 생겨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버블이 생겨났다가 버블이 꺼지게 되면은 전 경제가 거의 스탑하다시피 합니다. 왜냐? 부채 갚는 데 열중을 해요. 내가 지금 부채하고 자산을 지금 자산 가격은 폭락을 하고 있고 부채는 그대로 있고 이걸 이제 꼭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일본이 한 10여 년 정도 좋게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 90년대 10여 년이 어떤 기간이냐면은 IT 전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걸 캐치업을 못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캐치업을 하게 된 것이죠. 미국이 그때 이제 IT 쪽으로 완전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쫙 들어오면서 IT 전환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일본은 거기서 완전히 뒤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이제 좀 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1985년에 이제
그 250엔 정도 하던 것이 이제 플라자 합의로 150엔을 갖고 이게 93년 4년에 가면은 거의 80엔까지 떨어집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한 1,400원 정도 하던 환율이 480원까지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 충격들이 일본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일본 기업은 어떻게 했느냐? 250엔에서 150엔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면서 80엔까지 떨어졌다. 기업들은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0년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일본은 해외 기업을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가 안 되니까 내수는 더욱더 줄어들고 소비 내수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내수 위주로 이끌어가던 일본 경제는 이제 쫙 밑바닥으로 깔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그런 버블이 없습니다. 부동산 버블이라고 하지만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고요. 그 다음 환율도 우리나라 1,400원 하던 것이 1,000원, 500원 이렇게 떨어지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 구조도 다르고 그냥 우리는 서구 사회가 가는 그런 저성장의 길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구 사회가 1에서 2% 정도의 저성장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서구 사회보다 더 고령화되고 고령자에 비해서 생산 인구의 비중이 더 적어지니까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1%대 0%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더 성장률이 낮아지는 단계. 그게 일본과 같은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정체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임금 정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일본과는 다른 길을 뭐 여러 가지 경제 규모부터 시작해서 구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일본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갈지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본의 이제 임금은 저희들도 이제 이미 많이 경험했던 바인데요. 그 당시 저희들이 직장 들어갈 때 일본의 신입사원은 우리 한국 신입사원의 월급 하여튼 연봉의 3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더 높게 된 상황이니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어느 나라나 저도 이제 서구 사회도 저성장이 접어들게 되니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일본을 닮아간 다음에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구 사회는 저성장을 했지만 0% 성장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거의 30년 동안에 거의 0% 가까운 성장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니까요. 일본을 닮아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데미지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물가도 오르고 성장률도 있었는데 그래서 실질 성장률이 제로라는 것이 아니라 명목 성장률 자체가 제로에 가까웠어요. 물가가 안 올랐다는 뜻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3%, 4%씩 오르고 하니까 실질 임금이 그대로라도 임금 상승률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이 물가가 오르면은 임금 상승률도 오를 거고 사람들은 실질 임금도 생각하지만은 자기가 명목적으로 임금이 오르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죠. 직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직급만 올려줘도 기분이 좋아지듯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줄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은 이제 조금씩 이제 임금 물가 상승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예를 들어 고도 성장 시기에는 경제 성장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았어요. 우리나라가 80년대 같은 경우는 임금을 꽉 눌러놨다가 이제 86년 3조 호황 그리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가면은 뭐 한 해 임금 상승률이 20몇 %씩 이랬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제 억눌려 왔던 것이 완전히 폭발한 것이죠. 지금 일본처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았어요. 근데 이제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최근에도 이제 임금 상승률보다는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조금 낮게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앞으로도 아마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라고 그러면은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은 대충 그 수준이거나 그 수준 이하이거나 이렇게 머무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평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특징은 아까 수출의 비중이 GDP의 40%나 차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출 기업들은 해외 물건을 얼마나 잘 파느냐가 자기의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금의 양극화가 지금까지도 일어났지만요. 수출 기업과 내수업종 간의 양극화들이 일어났지만 앞으로도 그 양극화가 이제 가장 일어날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식 중에 70%가 해외 주식입니다. 30%가 국내 주식이고요. 앞으로 해외 주식의 비중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을 대충 보시고, 국민연금이 종목 갖고 있는 것도 쭉 다 이제 공개 다 해놨거든요. 예, 그런 거 이제 쭉 보시면은. 지금까지 좀 거시적으로 봤었다면 이제 개인 차원에서요, 고모님. 장기 저성장이라는 상황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은퇴하는 연령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은퇴와 연금 자연스럽게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좀 노후에 그래도 좀 괜찮을까요? 예. 젊은 층, 뭐 30대, 40대 이내 이전까지 50대 이후는 또 조금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제일 첫 번째 이제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업이 한국의 경제하고 링크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걸 벗어나기 어렵죠, 사실은. 그럼 뭐 그래서 장기 경제 환경의 변화하면은 내가 그걸 이제 그 물들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시경제의 변화라는 것은 큰 바다의 파도 같기 때문에요. 내가 거기서 작은 배가 아무리 해봐야 이제 어느 정도 그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떤 이제 직종을 가질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소득을 가지고 이제 저축을 하게 되는데, 이 저축한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가 이제 제일 중요한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나의 생업이 우리나라 경제하고 링크가 되어 있는데, 나의 자산은 우리나라 경제하고 좀 독립적인 곳에 갖다 놓는 것이 포트폴리오상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령대가 30대 이런 분들은 여하튼 투자 자산이 좋습니다. 연령대 30대인 분들은 앞으로 20년, 30년 내가 계속 그 투자 자산을 갖는다 생각하시고요. 연금은 매일매일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적립된 대로 넣어놓고 계시면 돼.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자산을 조금 더 우리나라 경제하고는 인디펜던스 돼 있는 곳에 둔다는 것인데요. 물론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비해서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막 흔들 것 같으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국민연금의 이제 자산 배분을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자산 주식을 한 50% 대략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투자를 한 15% 갖고 있어요. 대체 투자는 이제 부동산하고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이제 PE라는 것 하는 부분인데, 부동산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 65%를 투자 자산으로 갖고 있고요. 35%를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주식 자산만 한 뜯어내서 보면은 5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 중에 70%가 해외 주식입니다. 30%가 국내 주식이고요. 앞으로 해외 주식의 비중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을 대충 보시고, 국민연금이 종목 갖고 있는 것도 쭉 다 이제 공개 다 해놨거든요. 예. 그런 거 이제 쭉 보시면은 어떤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참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방금 이제 미국 주식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두 부류로 좀 나뉩니다. 이제 ETF,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국 주식의 종목 투자도 너무 일상화돼서 사실 거의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거의 뭐 국내 주식 얘기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ETF와 종목 투자할 때 고모님께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 전략이나 이런 거 없이 애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한번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고 대단한데,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자기는 정말 좋은 거죠. 네. 자기를 그렇게 자기의 비전을 이렇게 믿어주니까. 네. 예, 그래서 테슬라 가격 떨어지면 와서 한국 사람들 사고, 우주에 대한 비전, 뭐 특히 전기차, 뭐 자율주행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를 믿어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전자에서 그 반도체를 살려고 하지 않았나. 뭐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좀 그렇게 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듣기로는 강남의 사모님들 다 팔란티아 주식 다 들고 있다 뭐 이러니까요. 대단하죠. 사실은 그 팔란티아 같은 그 큰 비전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비전을 팔란티아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한 셈이니까요. 하여튼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산을 이제 운영할 때 이제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코어 앤 세이틀라이트. 이제 핵심과 위성. 혹은 이제 그 허브 앤드 스포크.
허브의 스포크. 예, 스포크가 네. 자전거로 치자면은 자전거 살을 스포크라 그러고 중심축을 이제 허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자산이 허브에 들어갈 자산 혹은 코어에 들어갈 자산은 이제 ETF나 이런 것들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이틀라이트에 해당되는 자산에서는 뭐 비트코인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의 종목에 해당되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기의 어떤 비전과 일치하는 종목을 사는 것도 자기의 어떤 만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예를 들어 뭐 S&P 500이 아무리 올랐다 그러더라도 최근에 한 2년 반 정도 이 정도 보면은 이게 엔비디아가 한 600% 넘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종목의 매력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어 앤 세이틀라이트로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코어는 견고해야 돼요. 네. 솔리드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어조차도 종목을 했다가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노키아 보셨잖아요. 노키아는 그렇게 가격이 오르다가 95% 가격이 빠져버렸습니다. 내 자산을 거기다 넣어놨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항상 코어 앤 세이틀라이트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코어에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S&P 500 그러니까 미국의 웬만한 대형 기업들을 500개 사는 것은 뭐 당연히 미국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전체를 사기에는 조금 허접한 걸 같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과 같은 약간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올라오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핵심 주도 산업,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테크, 뭐 AI, 바이오, 로봇 이런 것들 하이테크에 해당되겠죠. 중국에 가서 뭐 굳이 은행 주고 뭐 하실 필요 없고 하는 것. 그렇게 저는 이제 전체 코어 자산을 짤 때 그래도 적어도 G2 플러스 이제 인도 이런 나라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미국은 S&P 500,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섹터 위주로 코어를 좀 짜놓으시고 그렇게 해놓고 그냥 장기적으로 차곡차곡 이제 적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도 젊은 연령층 뭐 나이 든 사람들도 종목하면은 정신 건강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좋을 수가 있나요? 예, 그게 한 종목을 사놓게 되면은 이제 그 투자에 대한 학습, 경제에 대한 학습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주식을 한 주라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 주변에 이제 그 선배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걸 좀 사면서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알게 됐고 세상이 재미가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산의 구성을 코어 앤 세이틀라이트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장기 저성장에 접어든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투자의 핵심 원칙이랄까요?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이것만큼은 꼭 항상 좀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 저성장 뭐 장기 가능성이 있다. 뭐 하여튼 여하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산을 글로벌하게 분산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장기 저성장에 대해서 자산 가격이 안 오르면 어떡할까 부분이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컴 자산이라고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이라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임대를 줘가지고 인컴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인컴 자산이죠. 그래서 부동산도 모두 인컴 자산이 아니라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인컴 자산보다는 이제 가격의 상승 부분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고도 성장 시기에는 이제 가격의 상승을 보고 하는 것이 좋은데 앞으로는 이제 가격이 별로 안 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있다가 가격이 별로 안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을 사시되 인컴을 주는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이제 요즘에 이제 강남도 월세로 많이 전환되고 하는데 이게 인컴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인컴 자산은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 주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4% 임대 수익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근데 인컴이 없으면은 나한테 들어온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4% 들어오면은 20년 동안 80%가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나의 편이 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4%를 복리로 투자했다고 가정하면은 120%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저성장이라고 해서 모든 자산 가격이 정치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자산 가격이 그럴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도 내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이제 꾸준히 인컴을 받는 자산을 가져야 리스크 해지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강남에서 나 요즘 아파트가 전세를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격 상승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해버려 가지고 인컴을 받겠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이제 그게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요. 인컴 위주의 자산을 갖는 것이고 일본도 이제 90년대 장기 저성장에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컴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기가 좋았던 것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리츠 수익률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가 이제 90년대 일본이 좀 인기가 좋고 그랬었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혹은 뭐 배당주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지요? 저는 뭐 배당 많이 주는 기업 주식 갖는 것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제가 또 강의를 갔을 때 한 분이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를 연금의 포트폴리오 이제 해외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하시는데 S&P 500 3분의 1, 그 다음에 S&P 500은 이제 그 배당 고배당주 3분의 1, 나스닥 3분의 1 이렇게 들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배당 위주로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또 성과가 괜찮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리스크가 적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 이제 리턴이 오히려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이 높아지는 것이 이제 배당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P 500 QQQ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아시다시피 다우존스 배당 100 해가지고 아예 배당에 초점을 맞춘 것. 그다음에 S&P 500 뭐 배당 귀족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고성장에서 이제 성장이 성숙 단계 접어들게 되면 이제 배당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배당을 주고 또 이렇게 투자를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금융회사 이런 데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배당 기업들이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배당 위주로 해놓으면은 내가 투자를 하되 투자의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닌가. 뭐 언제나 뭐 그랬던 것 같지만 최근에는 특히나 뭐 한쪽에서는 AI로 새로운 세상이 진짜 완전히 판이 뒤집힌다. 또 한쪽에서는 지금 너무 심각한 버블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뭐 미국발 관세.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외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요인들을 또 복합적으로 봐야 하고 많은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저성장 기조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구조적으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특별하게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럴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꽤 있으시더라고요. 뭐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자가 되고 싶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금 질문하신 걸 보면은 제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관세나 이런 불확실성이 있고 하는데 트레이더들 이제 자산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여건은 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변하기만 하면은 자기들은 좋아하는 장세입니다. 내리면은 숏을 치면 되고 오르면 롱을 하면 되는데 딱 붙어 있으면은 돈을 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변화는 항상 이제 위기와 함께 기회는 항상 상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관세 이런 것들 있었지만은 미국의 이제 대중국 미국의 지금 제1의 하여튼 경쟁자는 패권 경쟁자는 중국이기 때문에요. 그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반사적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방원, 뭐 조선 방산, 뭐 원전 이런 것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사실은 보시면은 한 2, 3년 동안 엄청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기회였던 것이죠. 예,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뭐 완전히 망가진다, 뭐 노란봉투법으로 경제가 완전히 맛이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레토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시면 이제
좀 더 차분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노란폭등법 당연히 이제 영향은 있게 마련이죠. 이게 뭐 그렇다고 1개월, 2개월 영향이 있겠습니까? 6개월 만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투자 시기에 따라서 침착하게 좀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조금은 이제 경제가 헷갈릴 때는 한번 떨어져서 전체 성장률 흐름이나 세계 경제 성장률 흐름을 쭉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막 이야기하는데 너무 매몰되면은 끝없이 이제 안 좋아집니다.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자기 파멸로 이끌어갈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면서 판단해야 될 것도 이제 비판적 판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떨어져서 한번 시장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금 길게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지 하는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이제 투자 철학의 차이입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4분기부터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파월이 이야기했듯이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CPI가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뭔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야기했듯이 노동시장에 뭔가 지금 약간의 찜찜한 기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조금 갑자기 실업률이 높아진다든지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러는 것이고 그게 주식시장에서 약간의 마치 늦여름에 약간의 가을의 변화를 느끼듯이 지금 보면은 약간 올라가다가 뭔가 그냥 이유 없이 툭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분기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모두 현금화를 하고 기다릴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투자의 스타일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현금화 비중이 높지만은 그 이전엔 거의 5% 이내였어요. 돈을 축적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은 좋은 기업은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이번에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년에 어떨 것 같습니까? 경제와 주식시장. 워렌 버핏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알겠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좋은 기업이 있으면 사고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이 이런 분들은 좋은 기업은 그냥 보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매크로 투자 스타일인 분들은 이제 현금의 비중을 뭐 30-40%씩 늘려서 나중에 떨어졌을 때 한번 다시 투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자기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보자 하면은 국민연금은 현금 비중을 20% 30% 이렇게 안 가져가죠. 절대. 예, 그대로 그냥 자산 배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은 그냥 그대로 이어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세이플라이트에 해당되는 자산은 그런 자산은 조금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생각할 때는 조금 조정하셔도 좋은데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주식시장은 바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가격인데요. 이걸 가지고 나만 이런 좀 더 우울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좀 모순이기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에 따라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현금의 비중을 한 20%? 뭐, 이 정도가 이제 맥시멈 정도. 맥시멈. 20에서 30% 정도. 이거고요. 어떤 분들은 화끈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 이제 1900년 초에 활동했던 이제 제시 리브모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모든 주식 트레이더들의 사실은 제일 그 교본이었습니다. 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도 화끈하게 치고 하는데 시장은 쉬어야 될 때는 반드시 자기는 쉬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때는 돈 다 찾아놓고 그냥 이제 해변에 가서 쉽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스타일도 있고 워렌 버핏은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 현금 보유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있어야 한다. 예. 현금 보유와 주식의 비중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왔다 갔다 할수록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자산으로서도 그렇지만 심리적 버퍼를 좀 둔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산을 갖고 있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스트레스도 크지만요. 팔고 났는데 그 가격이 올라가는 스트레스도 큽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봐도 우리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뭐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겸손하니까요. 시장의 팩트는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겸손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는 변화시키지는 않고요. 조금씩 일정 부분 한 20-30% 정도 변화.
오늘 긴 시간 동안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 모시고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저희 구독자님들이 궁금한 것들 또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뭐 이렇게 다 여쭤보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하와이드레드 채널 또 찾아주시기를. 예. 오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예, 고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